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출 지문은 목적의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제목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여기 나오는 지문들은 사실 계속 반복되는 빈출 지문이고 여러분께서 잘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에도 공부를 하다 보면 궁금증이 많이 생깁니다. 사실 이제 의무법규, 임의규정, 강행규정, 단속규정 나와서 어떤 경우는 효력이 있다 없다 하는데요. 사실 중요한 파트예요. 특히 임의규정성은. 그런데 짧은 시간 동안 이걸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중요한 포인트만 기억하셨다가 한 바퀴 계속 반복하다 보면 감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만 참으시고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목적의 적법성은 법에 적합해야 합니다. 어떠한 법률 행위가 법을 어기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법을 어겼을 때는 그 법률의 효력이 어떻게 될까? 그런 문제로 긴착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개념상 강학성으로 의무법규, 임의규정과 강행법규 또는 단속법규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의규정은 뭐고 강행법규는 뭐고 단속법규는 뭘까? 이 부분에서는 강학성으로는 이론적, 개념적인 모든 교과서가 있는데 사실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 이거는 사실 실무를 해보고 많은 경험이 있어야만이 당연히 체감이 되는 건데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법률행위 법적 구속력 얘기하면서 그 법적 뉴스의 근거 뭐였습니까?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 주체가 합리적, 이성적으로 결정한다. 예컨대 매매계약. 여러분 매매계약을 했을 때 합리적, 이성적 주체라면 일단은 계약서라는 걸 왜 쓰겠습니까? 계약서는 하나의 증표도 되겠지만 향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에 지침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매매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위험성들은 무수히 사건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자기에 맞는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케이스에 맞춰서 예상을 하고 답안을 적어납니다. 그게 계약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체라면 향후에 발생할 분쟁을 예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씩 해결책을 놓는 겁니다. 즉 예상되는 분쟁이 10가지라면 여기에 맞는 솔루션도 10가지가 있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내일 무언가 매매 부동산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계약서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을 쓸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그러한 경험과 지식과 법률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 계약서의 내용이 없다고 해서 그 계약을 무효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면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한 지침을 만들라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하면서 민법의 규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민법 조문을 보십시오. 법률행위 파트, 총칙, 물권편, 채권편. 채권편 같은 총칙 나눠지고 강론에서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증여계약 등 무수한 어떤 내용들이 정해지는데요. 그런 어떤 계약이나 내용들을 보충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법은 원칙이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특별한 경우에 임의규정성이 뭐냐면 당사자 예상치 못한 부분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당사자가 똑똑해서 양쪽 다 변호사가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경험 많고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양쪽에서 모두 다 커버했다. 그러면 민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은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라고 이해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민법은 보통 임의법규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특히 매매계약은 더더욱이죠. 매매계약 같은 경우는 힘의 균형이 없습니다. 그냥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상가 건물이나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힘의 균형이 나눠진다고 생각하죠.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더 힘이 세고 임차인이 약하다는 어떤 갑을 간의 어떤 의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매에 관련된 규정 대부분 임의규정이랍니다. 임의규정은 뭐냐면 당사자가 법과 다른 내용을 규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임의규정입니다. 보충성이니까요. 그래서 민법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걸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보게 되면 이런 매매계약처럼 경우도 있겠지만 주택이나 상가 건물은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리적 이성적 주체이기 때문에 동등한 지위에서 뭔가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임대인이 우위가 있는 경우가 많고 임대인이 원하는 바대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원칙대로 사적 자치의 원칙대로 그걸 관철시킨다면 항상 임차인은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사회적 현상으로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규율하기 위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생기는 겁니다. 즉 임차인을 사회적 약자인
약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민법과는 다른 측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법에는 명확하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법에 위반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즉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민법의 측면과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 외에도 무수한 많은 범들이 있습니다. 자, 사회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가 있습니까? 해서는 안 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금지행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법에는 금지행위, 법에서는 특별한 어떤 여러 가지 범위에서 금지행위를 규정합니다. 이런 행위는 하지 마세요. 근데 사람이 금지하지 말라고 얘기만 끝에 들으면 굳이 법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금지행위 되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항상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 금지 행위를 했을 때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을 때 이 금지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볼까 하는 겁니다. 가장 명확한 것은 이 금지 행위를 규정한 법령에서 이 효력을 명시하면 되는 겁니다. 이 금지 행위 위반된 것은 효력이 없다. 예컨대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시당 약정은 이 법에 위반한 약정 무효이다. 이렇게 명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무효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명확하게 해결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금지의 효력을 어떻게 볼까의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법률의 해석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건데 이 해석에 따라서 강행법규, 즉 효력을 부정할 때는 강행법규라고 부르는 거고요. 법률의 효력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건 단속법규로 구분되는 겁니다. 근데 일률적으로 하나를 다 효력이 없다고 한다, 아니면 효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핵심 표현이냐면 거래 안전. 이 거래 안전이라는 측면이 고려되어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핵심은. 이 거래 안전이라는 표현이 되게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대법원 판례 해석할 때는 결국 이 거래 안전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표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해서 이제 구체적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계약서에 보통은 담보책임 면제 특약을 많이 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나 아파트나 이제 주택이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매도인 입장에서는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제가 이제 쓰는 표현들의 하나가 되는데 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없다. 근데 담보책임의 문제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책으로. 그럴 때는 특약이 없으면 이미 벗긴 민법을 규정을 적용합니다. 민법에 대하면 매도인은 담보책임 진다는 규정이 있고 담보책임의 종류에 대해서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보충성인 거지 이거의 법에 다른 어떤 규정을 정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한은 있지만 그건 지극히 제한된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러한 조항들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 벗기라고 하는 겁니다. 임의 규정의 핵심 그겁니다. 법에 이렇게 돼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의해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민법 매매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제가 예시를 한 거고요. 이런 표현들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대부분 이제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의 이 규정의 의무법규성을 이해를 하게 된다면 의무법규성? 그럼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면 법규의 충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 내용이 더 우선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예시를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개념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아직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를 청구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민법의 규정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는 제목하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과 법문의 규정이 대립되고 있어요. 근데 좀 전에 배운 개념에 의하면 민법의 규정은 대부분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의사의 합치로
법조문과 다른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그런 개념에 의하면 이 없다는 유효하겠죠. 그런데 자, 이거 646조입니다. 민법 규정을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민법 제650조 강행 규정이 나왔습니다. 강행 규정. 그리고 643조 내지 647조라면 이 안에 646조가 포함된 거죠. 뭐라고 썼습니까? 646조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쓰고 있습니다. 즉 법문의 명문 규정에 위반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효력이 없다고 이렇게 명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행 규정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 이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은 이 646조에 위반되는 거죠.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차인에 유리한 거고 이걸 포기한다는 것은 불리한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우에 따른 것은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불리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조항은 효력이 없는 겁니다. 즉 비록 명문에 있게 썼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거고 효력이 없는 거고 구체적으로 임차인이 이런 겁니다. 효력이 없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임차인이 임대 때 부속물 매수 청구를 행사합니다. 그럼 임대는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야, 계약서에 못한다고 돼 있잖아. 비록 계약서에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는 민법의 강행 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너는 주장 못해. 그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게 효력 규정의 의미고 강행 규정입니다. 그게 강행 규정입니다. 이거는 법문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이해하기 쉽죠.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 예시를 보겠습니다. 법령의 제한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중개 의뢰인한테 중개인 의뢰인이 중개인한테 3% 법정 상한 수수료를 위반한 약정을 맺습니다. 근데 이런 약정도 돈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중개가 완료가 되면 잘 마무리되면 3%그 대금의 3% 주겠다. 하나의 법률 행위입니다. 이러이러한 행위가 완성이 되면 도기다. 그럼 민사적은 하나의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 당사자가 의사가 합치게 됐으니까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겠죠. 하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법령을 제한을 초과해서 금품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상한선을 넘어서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 행위 위반했죠. 그러니까 위반에 뭐라고 있습니까? 형사처벌하고 있어요. 그럼 형사처벌은 당연히 받겠죠. 그런데 그 외에도 이 법률의 효력이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과연 이 법률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원칙적으로는 이 공인중개사법의 관계 법령에 이 금지행위 위반했을 때 효력이 어떤 것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명시적으로 앞서 본 것처럼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위반은 무효 효력이 없다. 그런 문구가 없어요. 결국은 이 법을 해석하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금지를 하고 있고 약정을 했을 때 근데 판례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법 목적의 투기 및 달성 방지 요건, 고개 수수료를 수령한 중개업자의 행정적 제재나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관련 법령에 정한 한도 초과 수수료 약정의 경제적 기소용서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규정들은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은 일반은 강행법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매번 이제 이런 문제가 됐을 때는 입법 취지를 언급하고 왜 이걸 만들었고 그러면 이 금지만 시킨 것으로 효력을 달성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금지 위반된 해를 효력까지 달성하는지 도식적으로 그런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하는데요. 가장 생각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에 대해서 위반된 것에 대해서 효력을 무효화시킨다고 해서 거래 안전이나 그런 해치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개 의뢰인만 손해를 보고 중개인만 이득을 보는 거죠. 어차피 이 약정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은 누굴까요? 의뢰인이 아니라 중개 의뢰인이에요. 그럼 중개인만 손해를 보는 거고 중개 의뢰인만 이득을 볼 뿐이지 거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효력을 자체 인정하게 된다면 계속 법을 위반하는 무시하는 형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비록 공인중개사의 그 위력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즘 드러나는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공인중개사 개입이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가 개입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법정 상한 수수료를 넘어가는 수수료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나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차단하지 않으면 무수한 사회적인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거래 안전이라고 언급했는데 항상 거래 안전에 염려를 줄까? 이 둘 사이에 돈을 주고 안 받은 문제가 효력 문제가 거래 안전에 전혀 끼치는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위반 부분의 그 효과를 제한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죠?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행위, 이것도 금지하고 있죠. 그리고 공인중개법령은 직접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중개의뢰인과 중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이 제시한 물건이 좋으면 당연히 욕심 생기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대부분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중개의뢰인이 마음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러면 이 거래행했을 때 매매계약을 어떻게 효력을 볼 거냐 문제가 또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에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 매매로 생각했을 때 중개의뢰인이 중개인한테 부동산을 매매한다.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거래가 완성됐다면 중개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이 되죠. 등기부상 이 사람에서 이전 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개인의 믿고 또다시 거래가 생길 수가 있죠. 계속. 만약에 이분의 효력에 대해서 이런 금지 규정 때문에 효력을 없다고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이 중개인이 이후에 있는 병과청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병과청이 이런 사정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즉 거래 안전을 해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효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합니다. 볼까요? 자, 거래 행위를 일조 무효로 할 경우 중개 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 자신에 의해 한 거래도 단지 직접 거래는 이유로 효력을 부인되어 거래하는 안전을 해치가 우려가 명시라고 했죠. 그 중개인에 넘어가서 그 위에 거래가 있을 때까지 효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거래 안전을 해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만 항소심은 거래 행위는 무효라고 판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뭔지를 아시는 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 거래 안전 때문에 고려를 한 겁니다. 대법원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기출주민을 정리하게 되면 무효행위가 되지 않는 예가 있습니다. 자, 개업 공인주택가 임대에서 직접 거래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주택임대차 계약. 자, 위반 행위가 무효가 되지 않는 애. 만약에 주택임대차가 무효를 하게 되면 누가 손해보니까 임차인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임차인은 너무나 커다. 거래 안전의 문제는 알겠지만 항상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받는 임차인이 불리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행위가 무효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도 없고요. 두 번째, 중략생략 등기의 합의. 여러분, 만약 중략생략 등기의 합의를 이런 경우죠. 중과생략 등기는 갑, 을, 병. 원칙적으로는 갑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고 을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중과생략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직접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지금 공부를 하셔서 알겠지만 효력이 어떻습니까? 일정한 경우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만약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갑이 을 앞으로 가고 병 앞으로 결과는 똑같아요. 즉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입니다. 즉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무효로 한다 하더라도 갑은 을한테 가고 을은 병에 가서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굳이 무효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체가 부합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전매금지 규정 위반한 약정. 이 주택법상 분양받은 사람이 전매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규정을 위반하는 건데 사실은 주택법을 배우는 경우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암기죠. 그런데 이 판례에 보게 되면 금지 행위가 있고 처벌이 있음에 똑같습니다. 근데 이 주택법상 뭐가 있냐면 이 금지 행위를 했을 때 그 조치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는 표현을 듣지 않으시래 사업 시행자가 어떠한 조치는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위반한 약정은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효력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 규정 때문에. 근데 우리는 굳이 거기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좀 그냥 암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는 농지 매매, 이런 경우 많습니다. 농지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있습니다. 자, 농지 매매 계약 있죠? 매매 계약 체결 후고 매매 대금 다 지급이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한 서류를 매도인이 매수인에 건네줍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그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매수인은 자기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함께 첨부해서 관할 등기소에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을 때 농지 매매 효력이 없으니까 다툼의 소지가 분쟁이 생겼는데요. 대법원 판례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자격이 있다는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의 효력, 이 법률행위 뭡니까? 매매행위 있지 않습니까? 효력을 발생할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즉 매매 계약 당시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없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는 실무에서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주 빈출 지문이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 효력 규정으로 위반 행위가 무효인 예. 앞에 배웠죠? 제한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 포인트는 초과 부분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그 다음에 광활관청에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 처분. 자,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 학교법인 같은 경우는 함부로 설립이 안 됩니다. 사립학교법이든 학교법인 강제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하고요. 나중에 기본 재산도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 재산 처분했을 때 그 효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데요. 학교계획 법인의 기본 재산 처분에 대해서 관할관청 허가를 받게 된 이유는 여러분 학교는 초중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학교의 그 교실을 생각하십시오. 그 교실을 마음대로 팔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관청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관할관청 허가를 받도록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재산 처분에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시험하고 상관이 없는데 실무적으로 학교 법인의 기본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경매에 넘어갈 때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매 자체는 진행되고 낙찰이 되는데 그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려면 관할관청 허가가 있어야만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고 설사 관할관청 허가 없이 등기 공무원의 실수로 등기가 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참고적으로 아십시오. 그 다음에 농지를 임대를 금지한 농지법 위반을 체결한 농지 임대차 계약. 여러분 헌법상 경자 유죄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 소유하는 게 원칙이고 그게 지금도 변치 않는 원칙입니다. 근데 농지 임대차가 계약의 효력 유지한다게 된다면 그 경자 유죄 원칙을 깨트리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런 원칙 때문에 농지 임대차 계약은 무효로 시키는 거고 농지 임대차 계약을 무효로 시켜야 한다 하더라도 거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없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목적의 적법성 배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임의 규정, 강행 규정, 그 짧게나마 왜 임의 규정이 생겼고 강행 규정이나 단속 복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은 일상생활의 상대방의 그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모두 맡겼을 때 생기는 사회적 부작용이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보충을 위해서 합리적 이성적 주체이지 못하겠다는 생각지 못한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씩 법률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회적 문제 이슈가 생기면 뭐합니까? 법 만들자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세 사기에 대해서 피해자가 생기니까 기존의 법률 갖고는 구제를 안 되니까 뭐라 합니까? 법 만들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법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을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빈출된 그 지문들은 잘 정리해서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